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요즘 며칠 시원한 바람이 함께 불어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변화에는 무조건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은 화해평화통일신학탐구라고 하는 주제하에 화해평화통일 신학방법론 그리고 화해평화통일 시민교육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수업의 신학적 배경은 화해신학이지요. 네, 화해신학입니다. 이 화해신학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포괄적 태도는 화해평화통일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방법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으로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화해평화통일 시민교육론을 이 수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거울의 비추기와 선을 넘기라고 하는 주제하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울의 비추기 그리고 선을 넘기. 재밌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함께 수업했던 내용들의 어떤 핵심, 그 핵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 주제하에 정리를 하겠는데, 특별히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커다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죠. 특히 남과 북의 갈등이 깊은 한반도 상황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발언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좀 더 깊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한층 더 중요해지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이 무엇일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풀 주제를 적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풀 주제. 네, 제가 주제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거울 보기, 거울 앞에서 마주보고 변화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어 보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울 속에 상대는 나와 같은 태도, 나와 같은 표정을 짓지요. 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한반도의 현실은 분단 상태입니다. 두 개의 코리아죠. 투 코리아. 이 두 개의 코리아는 서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단 75년이지 않습니까? 분단 75년의 시간만큼 서로 아픔의 역사는 크고 깊습니다. 북은 남에 대해서, 남은 북에 대해서 서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투코리아는 상대적 상태이지만 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칭적이지 않다 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사실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역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정치적 측면은 비대칭적인데 반해 남북 관계는 여전히 대칭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이고요. 남한 내부적으로 보면 정치사회적 발전에도 분단 인식이 재현되면서 과거로의 퇴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 것을 들춰서 옛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이 현재인 것처럼, 현재가 옛날인 것처럼 그렇게 과거로의 퇴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거울을 보고 왜 도발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거울은 내가 짓는 표정과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이런 거울 앞에 서서는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왜 너는 지금도 그러느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면서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이렇다면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또한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내일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남도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분단 극복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 구조도 달라져야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남한이니 먼저 남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이 변해야 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분단 극복이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분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곤란과 등등 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냉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이 함께 변하자는 공진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진화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은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진화생물학의 개념이죠. 이렇게 함께 변하자고 하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개의 코리아는 무엇보다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남북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상대가 굽힌다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지면 된다. 내가 힘을 상대가 꼼짝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지면 상대는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우리 안에 큰 오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격차는 비교 우위를 결합시켜서 경제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이용한 노동집약적 분야의 협력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격차를 줄여야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물론 정치, 사회적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문화적 격차는 이질성을 심화하고 상호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벌립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정신과 공존의 철학으로 공감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습니다. 내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주먹을 듭니다. 이것은 주체와 객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주체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객체입니다. 이것은 객체와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거울 속 상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나요?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남한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를 원하는 쪽이 먼저 변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이것이 남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를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상대를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늘 배웁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늘 인식하고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태도가 급변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변해? 북한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 부분에 관한 한 늘 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 태도를 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가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남한이 먼저 변해야 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남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숙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을 넘기를 좀 살펴보죠. 이 주제를 좀 길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접근법에서 화해평화 접근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한으로 일단 내려왔던 김정일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회담을 위해서 남쪽 판문점으로 내려왔던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부셔야 할 관념의 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진 진보 대 보수라고 하는 관념의 벽입니다. 또 하나는 자본 대 반자본의 벽입니다. 또 하나는 통일 대 반통일의 벽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 대 반종교라고 하는 벽입니다. 또 하나는 친북 대 반북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또 하나는 친미 대 반미라고 하는 관념의 벽입니다. 아마 이 관념의 벽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본이냐 반자본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원하느냐 통일을 반대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냐 아니면 반민족적 관점에서 즉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달리 보이는 거죠. 종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느냐 또는 종교를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한반도 통일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친북이냐 반북이냐 친미냐 반미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사실 부셔야 할 관념의 벽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갈등 구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잘못 맞춰진 대립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념을 벗어 던져야 비로소 통일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감하고도 정직하면 좋겠어요. 편견 없이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수업에서 역사적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투자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두고 아주 긴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분담금을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죠. 예전에는 주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과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의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사실 미국은 일방적으로 38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빈말이라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네바 합의요. 그러니까는 1994년에 제1차 북핵 관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북핵 관련 합의가 9.19 공동성명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38선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핵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요. 사실 38선을 획정한 것은 미국의 국무부와 육군부와 해군부의 협의체로 3부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3부조정위원회에서 38선을 획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945년 8월 11일 육군부 작전국의 본스틸 대령하고요. 육군 장관 보좌관이었던 딘 러스크 중령이요. 두 사람이 작전국에 걸려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에 38선을 단 10초 만에 그은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단 10초 만에 그은 뒤 그것을 미국 합참과 3부 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쭉 큰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진 거 아니에요. 남북을 고려한 것도 남한을 고려한 것도 북한을 고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은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대충 비례가 맞겠군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1000만 이상 가족을 낳고 수백만의 삶을 파괴한 분단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하면서 진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길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해법을 안보 접근법으로 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서적일까요? 안보 접근법, 글쎄요. 성서적 통일해법은 화해평화 접근법입니다. 안보 접근법을 파기하자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아니, 파기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성서는 안보 접근법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인 미가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안보 접근법이 성서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화해평화 접근법이 성서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성서적 통일해법은 화해평화 접근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 북의 체제 보장을 토대로 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공전,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은 화해평화 접근법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둘러싸고 극한적 대결까지 불새해온 한국 및 주변 관련국 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대안적 해법이 바로 화해평화 접근법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화해평화접근법과 안보접근법을 좀 더 들여다보죠. 화해평화접근법은요, 상반돼 보이는 사고와 실천 방식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곧 분단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 갈등의 의견, 대립의 의견, 이런 상반돼 보이는 사고와 그리고 상반돼 보이는 실천 방식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곧 분단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보는 것이 화해평화 접근법입니다. 극과 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극과 극이 부딪힙니다. 바로 여기에 정반 합이라고 하는 부딪히면 거기에 반드시 합이 나오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증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변증법적 통일이란 남북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질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돼 가게 만드는 공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결혼하신 분도 계실까요? 네. 남녀가 만났을 때, 부부가 만났을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과 다른 방식과 다른 스타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연애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나도 또한 동일하게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되고 공존을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증법적 통일이란 남북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수용하고 그 이질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돼 가게 만드는 공존의 조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사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보접근법은요, 분단과 전쟁 이래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안보접근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무기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경쟁합니다.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가 발생하는 거죠. 끊임없이 북의 남침 계획, 북의 남칠 도발의 기운, 등등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합니다. 결국 안보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기와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방법론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나 안보접근법이 횡행할 때였습니다. 남한에서는 1990년 전후로 동서냉전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이 안보접근법이 횡행했고요. 냉전 이후 크게 두 갈래로 분화됐으나 그 위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갈래가 화해평화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보 접근법이 남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다가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면서 화해평화 접근법이 대두되고, 그래서 지금은 화해평화 접근법과 안보 접근법의 이 두 갈래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화해평화 접근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햇볕 정책,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햇볕 정책을 계승한 바로 그것이 화해평화 접근법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지금 있다시피 냉전 이후에 남한의 대북 정책은 안보 접근법과 화해평화 접근법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길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으로 함께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끼었을까? 또 하나, 이명박 박근혜의 길에 왜 김영삼 대통령이 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노태우는 전두환과 더불어서 군사정권의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안보 접근법이 아닌 화해평화 접근법 개보의 첫 주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깊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은 안보 접근법으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듯 하기는 했습니다만 곧 화해평화 접근법의 계보의 첫 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행보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은 첫 번째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만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 접근법의 상속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치학계의 평가에 의하면 김영삼의 대북 정책은 남북 간의 공조 공용에 있다고 천명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 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것은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의 운영자들이었지만 화해평화 접근법으로 간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안보 접근법으로 간 이명박 대통령의 엇갈리는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마리의 소떼를 끌고 북으로 간 정주영, 그 다음에는 501마리의 소떼를 북으로 끌고 간 정주영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이 열렸고 개성공단 건설이 열렸죠. 네, 이것은 화해평화 접근법의 중대한 실천 행위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집권 뒤 모든 길을 철저히 차단하고 안보 접근법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명박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내 화해평화 접근법 성과를 일거에 붕괴시킨 당사자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도 남북의 화해와 상생 도정에 만회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화해와 상생과 평화로 가는 길을 다 망가뜨린 그런 치명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을 화해평화 접근법 계보에 넣는 것은 그가 집권할 때 추진한 북방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에게 주목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환대를 받으면서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을 한 공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죠.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정책을 좀 살펴보면 그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꽁무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하에 외교 정책을 북방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북방 외교 정책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수립한 대한민국의 대공산권 정책입니다. 대공산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수립한 거죠.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외교 정책에 따라서 1990년 6월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연방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해 10월 소련과의 국교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했죠. 또한 1992년 8월 24일 우리는 한국전쟁의 주요 적성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즉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던 중화민국 즉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죠. 이렇게 북방 외교를 통해 미국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데서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권하에 외교단 외교를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만 놓고 본다면 한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한 대통령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저평가된 대통령이 노태우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발표한 민족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즉 77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1988년에 기독교교회에 놀라운 선언문이 하나 발표가 됐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88선언. 네. 이 88선언은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네, 선언이 88선언이죠. 이 88선언은 77선언보다 앞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88년 2월 29일에 발표를 한 거고 77선언은 88년 7월 7일 날 발표한 겁니다. 사실 기독교계의 88선언의 충격으로 77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88선언이 나오자 통일을 열망하는 한국 사회가 초집중을 하고 초관심을 보인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77선언을 7월 7일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즉 민족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여기서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선언 후 다음 해인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을 적극 지원한 것도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이 방문은 10년 뒤 정주영의 소대 방북 그리고 그 이후 대규모 경협사업으로 이어지죠.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합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1991년 9월 1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네.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엔에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고 동시가입이 됩니다. 동시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의 인정을 받고 이제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헌법을 빌미로 해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미 국제사회의 승인 하에서 이해를 하자면 옳지 않은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1년 12월 냉전 해체라는 시대 변화를 주도적으로 헤쳐가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한 합의서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것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태우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때 세워놓은 주춧돌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이 되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지만 사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숟가락 얹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태우 대통령의 이 업적, 이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수고한 이 업적들이 보다 더 잘 부각이 되고 이러한 토대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작업이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좀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남북 사이의 화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불가침, 서로 침략하거나 간섭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합의했어요. 요즘 삐라로 인해서 대사회적 시끄러움이 있는데 이 불가침 합의를 오래전에 한 겁니다. 삐라 이것은 합의에 위반하는 겁니다. 진작부터. 네. 우리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합의에 의해서 삐라 문제, 그리고 9월달에 그해 9월달에 열린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등등 다 연결고리를 갖는 것입니다. 네,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류와 협력, 교류, 그러니까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네, 문화 협력, 문화 교류, 체육 교류, 체육 협력, 네, 이 모든 것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1988년이 88 올림픽, 그 유명한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이 88 올림픽 때문이라도 대북 정책 조정이 필요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처음부터 화해평화 접근법에 관한 구상을 갖고 추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권 후반기에 내부적으로 대북 강경파들의 저항이 아주 강해서 후반부에는 추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좌충우돌 무대책의 대북 정책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놀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태우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화해평화 접근법에 의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쓴 대통령입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을 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으로 보내는 등의 대북화의 제스처로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북 강경 자세로 돌아서죠. 그리고 북핵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의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과 한미 팀스프릿 훈련 중지를 맞바꾸는 포괄적 접근을 꾀하던 당시 클린턴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했습니다. 이때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자고 남한 쪽에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하고 손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하는 것처럼 손을 잡고 쭉쭉쭉쭉 나아갔다면, 네, 지금 전혀 다른 형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통미봉남을 자초했습니다. 미국과 통하고
남쪽하고는 그냥 봉해버린다. 통미봉남. 예, 이것을 자초했습니다. 정주영 고 명예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주영 회장이 1998년 6월에 소떼 500마리를 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6월 달에 갔고 10월 달에 갔으니까 7, 8, 9, 10 4개월 만에 또 501마리의 손을 끌고 몰고 북한에 갔습니다. 아니 왜 뭐 500마리 왜 501마리 500마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400마리도 되고 600마리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그 다음에 갈 때 501마리였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엔 1000마리의 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께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싶어서 거기에 1마리를 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북 때는 1000마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걸 뭐 1회, 2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1마리만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2마리, 503마리 뭐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실향민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의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1마리의 소를 몰고 북에 간 그날 밤 정 회장의 숙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강산 관광선 운항, 서해 유전 개발. 여러분 북한이 그 서해에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의 손가락에 들 만큼 유전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는 즉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으름장을 음으로 양으로 놓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네, 서해 유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충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 조립 생산, 경의선 철도 복선화,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정 회장이 방북했을 때 다시 정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사람은 원산에서 만났죠. 거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산업공단 후보로 개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개성공단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 위원장과 정 회장은 개성공단을 구상할 때부터 개성공단을 장차 통일의 시발지로 나아가 장래 통일의 도읍지로 만든다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2002년에 현대 아산과 북쪽이 합의한 당초 계획은 개성공단을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로 250만 평, 3단계로 2천만 평까지 확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어요.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는 인구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1200만 평 규모의 신도시와
8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게 돼 있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땅과 노동력이 창출해낸 통일로 가는 거대 평화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사욕충지인 극업 군부대를 10에서 15km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였죠. 이만큼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개성공단에 대한, 또 경협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2007년 14 남북정상회담, 2007년 14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의 정상회담이죠. 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죠. 네. 그러니까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때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특별지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구상과 연결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분단된 대결의 최전선을 화해와 공생 통합의 교두보 내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이 되는 겁니다. 서해특별지대는 해주 특구를 개발해서 인천과 해주를 잇는 항로를 열고요. 분쟁의 최전선이던 서해를 공동어로로 만들고요. 자유항행해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장차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인천을 잇는 삼각경계지대를 일종의 통일특구, 통일특별자치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만강 유역의 북한, 중국, 러시아 경계지역 나선 특별시, 신의주 쪽 압록강 하구, 황금평과 비단섬 특구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했던 심천과 선전이라고 하죠. 상하이 특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한반도 남북이 온전히 동과 서남 아시아와 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육로로 연결되면서요. 동서남북이 바다와 분단의 장벽으로 에워싸인 고립된 섬인 남쪽과 한반도 전체의 지정학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할 당시 개성공단은 100만 평 규모로 여전히 원래 구상의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쯤 70만 노동자 고용을 목표로 했던 북의 계획에도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큰 성공을 나름 거두었습니다. 입주기업이 2005년 18개 사에서 2015년에 125개 사로 북 고용 노동자는 같은 기간에 6,013명에서 54,988명으로 늘어났죠. 생산액도 1,491만 달러에서 5억 6,330만 달러로 정말 놀랍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015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교육계획은 27억 달러로 당시 남북교육 및 상업적 거래 총액의 99%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북도 큰 이익을 얻었지만 남쪽은 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한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남북의 그 통합 통일 연습은 문제도 많았고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구체적 성과와 함께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개성공단 안에서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그 가능성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통일 사명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자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보 접근법 집착이 부른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는 결과적으로 북의 핵 개발까지 조장했고요. 그것은 미국 군산 복합체를 번성케 할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줄여서 SIPRI, 시프리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하나씩 내놓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세계 군사비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이고 대한민국이 10위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높았다는 거죠. 네. 미국이 2019년에 세계 군사비로 쓴 금액이 7,320억 달러인데 이것을 2위에서 11위 국가가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군사 대국으로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언에서 쥐락펴락. 네. 이 군사비를 7,320억 달러의 군사비를 7,260억 달러의 군사비를 합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군사 비용을 평화를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에 허덕이는 백성, 민중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사실 왼쪽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일본이 남한보다 군사비 지출이 높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군사비 지출이 일본은 0.1% 떨어졌습니다만 남한은 대한민국은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위권 안에 못 들어있던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2019년도로 와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시프리, 즉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구매액 중 6,279억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세계 4위 국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런 미국의 신무기들을 선보여 구매를 촉진하는 세계 전시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한국을 공경에 빠뜨린 사드 배치 사태를 야기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도 북핵 미사일 개발을 주요 명분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실질적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이 된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도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랬더라면 그 중에 하나가 6.15 남북정상회담 뒤에 북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아간 2000년의 북미 간의 접근이 좀 더 빨리 일어났고 또 그 뒤에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 등장으로 북미 정상 대화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07년에 14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쯤 우리는 평양 아니면 백두산 또는 금강산 또는 묘양선으로 가는 휴가여행 기차표나 멀리 파리, 런던, 마드리행 기차표까지 서울역이나 광주역, 부산역에서 끊어 타고 가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막대할 거라던 통일 비용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북의 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 남북이 상생하는 블루오션이 되고 남쪽 기업들의 출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린턴 정권과 노무현 정권 말기에야 성사된 합의들은 실현되기엔 타이밍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의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보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의 경제 부흥을 위해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는 당황스러운 국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의 분위기는 거칠고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상냥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저렇게 표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꽤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어법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읽으면 그동안 남한이 발언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실천되기를 기다렸으나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식의 어법에 따르면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약속했으면 어서 지켜야지 라고 강한 불만의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2016년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36년 만에 당대회였습니다. 그만큼 2016년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5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사업총화, 이것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사업총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항구적으로 뒤로지고 나가야 할 전략던 노선이라며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 경제 병진 노선은 항구적 전략 노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이 절박한 과업이라며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하고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앞에 보고 내용은 그동안에 늘 해왔던 이야기고 일이기 때문이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김 위원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만들어 놓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2016년 노동당 대회에서 눈여겨볼 것의 보고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인 거예요.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죠. 그러면서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에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 부분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당대가 있을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등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인민경제 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김정은이 이번에는 5개년 전략이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경제개발 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5개년 계획을 2016년 노동당 대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의 결론이 나타나야 할 과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해가 2020년인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추진했던 북미 회담의 성과가 미미하죠. 남북 회담의 성과도 미미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다 엄격해진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정말 가중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악조건들의 발생 등이 북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 있게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결과 없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불안의 요인들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속드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부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은 정말 오래된 수법이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사정 말이죠. 지금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접경지대를 완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므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우리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이것입니다. 두 번째 출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순위는 몇 위인가요? 네,
기억하시고 계시죠? 잠깐 잊으셨다면 앞으로 강의를 돌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식 어법과 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요즘 시절에 참 필요하죠. 그렇다면 북한식 어법과 문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독설의 정도와 독설의 완화 및 강화 과정이 있는 것이 북한식 어법이자 문법입니다. 처음에는 독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듣기 거북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강화가 되다가 이제 완화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북한식 어법이자 문법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외교 방식인 독설 외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앞뒤 주의를 가리지 않고요. 거리낌 없이 내뱉는 북한의 독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내공으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북한의 독설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관영 매체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메아리 같은 선전 매체가 있는데 이 선전 매체들에 훨씬 더 이 독설이 두드러지죠. 뭐 상대가 누구든 거침없이 이런 독설들을 내뿜죠. 사실 2019년 8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뻔뻔한 사람 등의 용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30일에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 험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용한 용어가 세계 초유의 천치, 최악의 못난이, 참새 수준의 계산 능력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만의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동시에 대화하자, 약속한 거 지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반하장이 당당함과 동의어라는 것이 북한식 어법이고 문법입니다. 적반하장, 당당함, 동의어예요. 예, 적반하장 아시죠? 예,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죠. 민망해야 될 방귀 낀 놈이 오히려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사고가 있었죠. 2008년 7월 11일 우리 관광객이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북한군의 총에 살살된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금강산 강단이 이제 중단이 된 건데 이때 북한은 즉각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이 담화문 발표에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고 강변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적반하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글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북한식 사과 방식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는
적반하장과 당당함이 동의어라고 하는 북한식 어법에 의한 사과 방식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지난한 일이거니와 또한 사과를 받아내더라도 그 글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법에서는 적반하장이 당당함과 동의어이기 때문이죠. 네. 그 담화문 중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는 하나 있어요. 이것이 북한식 어법으로는 이미 충분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누구에게도 책 잡히거나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한 어법을 사용하는데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을 대할 때,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북한을 이해할 땐 그들은 언제나 명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면 해요. 명분이 없으면 안 해요. 명분을 갖고 얘기한다고요. 명분이냐 실리냐 해서 언제나 북한은 명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셋째, 북한식 어법과 문법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북한식 어법이고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과 태도는 바로 셋째 어법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런 북한식 어법과 문법을 알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타협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계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는요, 단걸음에 오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다가옵니다. 성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수고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소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본 수업이 주장하는 화해평화통일 소통론입니다. 레포트를 내야겠군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이 무엇인지 정리하시고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6월 19일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론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짧지 않게, 제가 바라기는 3분의 1 정도면 참 좋겠어요. 적어도 4분의 1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평화접근법 실현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테러리즘 공포와 군사적 긴장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말이 있어도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 또는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답이고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